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간 생존의 법칙, 로버트 그린 지음, 안진환, 이수경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차례 살펴볼게요. 서문, 치열한 전쟁으로 치닫는 무한 경쟁의 시대, 살아남아 우위를 점하는 생존의 기술. 파트 1, 자기 준비의 기술. 파트 2, 조직의 기술. 파트 3, 방어의 기술. 파트 4, 공격의 기술. 파트 5, 모략의 기술.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로버트 그린.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3부작으로 전 세계 리더와 독자들에게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한 권력술의 멘토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전공했고 에스커이어 등의 잡지를 편집하고 할리우드에서 스토리 작가로 일했으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가 권력과 대중조작에 관해 집필한 책 권력의 법칙은 현대판 군주론으로 평가되며 세계적 밀리언셀러에 등극했고 이후 유혹의 기술과 전쟁의 기술이 연이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이 3부작은 전 세계적으로 2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2018년에 출간된 인간 본성의 법칙 역시 전 세계 18개국에 번역되었으며 그 밖에도 마스터리의 법칙, 50번째 법칙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냉엄한 현실을 돌파하는 전략을 제시한 그의 책들은 21세기 손자병법으로 불리며 우리 시대의 완벽한 인생 교범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고전과 역사 속 인물 사건에서 다양한 상황을 끄집어내어 현대사에 맞는 치밀한 전략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권력술의 대가, 부활한 마키아벨리라는 명성을 얻었다.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서문, 치열한 전쟁으로 치닫는 무한 경쟁의 시대, 살아남아 우위를 점하는 생존의 기술. 오늘날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장려하며 집단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타인과 세상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운다. 그러면 남들에게 인기를 끄지 못하고 고립되는 등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교육을 받지만 실제 세상과 대면하는 것, 즉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명백한 적으로 우리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라이벌을 들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치열한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 더 심란한 것은 때로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이들과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팀을 위해 일하며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사보타주를 행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교모하게 수동적 공격을 하는 이들은 더욱 찾아내기 힘들다. 이들은 우리를 돕는 척하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넣는다. 치열한 공격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와 이타심 없는 비열한 동물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개인이 국가나 대가족, 회사 등 집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생존이 우선인 시대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평화와 협동이라는 낭만적인 이상과 그것이 안겨주는 혼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투와 충돌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실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갈등과 경쟁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 본연의 공격적 충동을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생존을 위해 전략적인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사란 능숙하고 지적인 책략을 통해 어려운 상황과 타인을 잘 다루는 사람을 가리킨다.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사회에 맞닥뜨리는 불가피한 충돌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피하려 들거나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얕은 속임수를 쓰는데 이러한 방식은 여지없이 역효과를 낼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처신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전략적인 전사들은 이와는 사뭇 다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피해야 할 싸움과 맞부딪혀야 할 싸움을 결정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싸워야 할 상대에 내몰리면 그들은 우회적이고 교묘한 전략을 통해 싸우지만 상대는 그 책략은 결코 알아채지 못한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장군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에서 유래한다.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지휘의 기술, 즉 전쟁을 통솔하며 어떤 대형으로 배치하고 어떤 지형에서 싸우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떤 책략을 써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병수를 뜻한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 지휘관들은 상대보다 앞서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수록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전략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상대를 맞이하면 고전을 겪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장수는 상대편보다 더욱 전략적이고 더욱 우회적이며 더욱 영리해져야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휘의 기술도 복잡해졌고 더불어 더욱 많은 전략이 고안되었다.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사태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승리를 위한 궁극적인 계획을 정교하게 짜내는 방법, 세상의 군대를 조직하는 방법 등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고대 중국에서 현대 유럽에 이르는 다양한 정쟁 교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징기스칸의 군대나 나폴레옹의 군대는 예외 없이 역습과 측면 및 포위작전, 기만술 등을 활용했다. 이러한 원칙과 전략은 싸움에서 승리하여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패턴을 보여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의 전략가로 꼽으라면 아마도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자일 것이다. 기원전 4세기경에 쓰인 손자병법에서 구 몇 세기에 걸쳐 개발되는 거의 모든 전략적 패턴과 원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손자가 보기에 사실상 그의 병법의 핵심은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상이다. 전략가는 상대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고 책략을 통해 상대를 불안정한 위치에 몰아넣음으로써 그리고 좌절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을 일찌감치 심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은 대가를 치르고 승리를 거두는 비법이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자원을 덜 낭비하며 승리를 거둔 국가는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다. 전쟁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전쟁은 인간 본성의 악함과 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적인 격전장이다. 게릴라전이나 테러 등 과거보다 비전통적이고 더 더러운 전략으로 진화한 현재의 모습은 온갖 것이 다 통하는 사회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때 전장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 생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시대를 초월한 심리학에 기반한다.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인명 및 자원 손실로 승리를 거두는 전략은 우리 일상의 전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전략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의 이점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넘겨버리는 대신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직시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 기술을 정복하면 더욱 평화롭고 생산적인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게임의 규칙과 폭력 없이 이기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혼란과 패배로 얼룩질 따름이다. 다음은 우리가 일생에
전략적 전사로 변모하고자 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할 6가지 근본 원칙이다. 1.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정으로 덧칠하지 마라. 2.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3. 자기 자신의 무기에 의존하라. 4. 전쟁의 신 아레스가 아닌 지혜의 신 아테나를 숭배하라. 5. 전술적으로 굴지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6. 정신적으로 자신과 전쟁을 벌여라. 이 책은 전쟁의 교훈과 원칙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정수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일상의 전투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교모한 적들을 다룰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지식으로 무장하여 극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전쟁이나 조직 내부의 정치 역학, 대인관계 등 그 어떤 규모의 투쟁에든 적용할 수 있다. 전략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형태의 실용 지식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아는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그 행동을 다시 지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행한다면 일생에 걸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권을 빼앗긴 채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빈틈없는 전략으로 무장하여 살아남아 승리할 것인가? 열쇠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파트 1. 자기 준비의 기술. 전쟁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반드시 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략을 하나의 목표로 겨냥하는 일련의 선과 화살로 생각하라. 세상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공략하거나 적을 포위하여 물리칠 비책을 마련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이 화살로 적을 겨누기에 앞서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겨누어야 한다. 당신의 정신은 전쟁과 생존을 위한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다. 정신이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현재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며 분명하고 긴박하게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전략을 세우더라도 결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진정한 전략가가 되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를 밟아야 한다. 첫째, 정신을 올가맬 수 있는 약점과 결함을 감지하여 정신의 전략적 능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둘째, 일종의 전쟁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여 일부 전진하라. 셋째, 확실한 전략을 적용하여 당신 내부의 적들과 무자비하고 지속적인 전투를 수행하라. 이어지는 4개의 장은 당신의 정신에 10중8구 빌붙어 있을 심적 장애들을 지금 당장 감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여 명확한 전략으로 당신을 무장시키도록 구성되었다. 이 장들은 당신 자신을 겨냥한 화살이다. 사고와 실행을 통해 내면화하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투에서 이 화살들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야심만만한 전략가를 깨울 수 있을 것이다. 1.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 삶은 끊임없는 전투와 충돌의 연속이다. 따라서 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교활하고 종잡을 수 없는 데다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당신 편인 척 연기한다. 그들을 분명하게 식별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적을 알아채는 법, 적의를 드러내는 패턴과 신호로 그들을 찾아내는 법을 배운다. 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면 마음속으로 전쟁을 선포하라. 자석의 양극이 운동을 발생시키듯 적을 알고 나면 목적과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자, 보기만 해도 메스꺼러운 자,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자들, 그들이야말로 활력의 원천이다. 순진하게 굴지 마라. 어떤 자들과는 타협하기 어려우며 중립지대도 없다. 대처 총리의 투쟁술. 1970년대 영국의 정치계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 다음 선거에는 보수당이 이기는 시기였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모두 품위와 예의를 지켰다. 사실 양당은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패하자 당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판단했다. 변화를 원했던 그들은 마거릿 대처를 당수로 지명했다. 그의 보수당은 분열되었고 이후 그 분열을 기회로 이용한 대처는 당수의 자리에 올랐다. 그때까지 누구도 대처 같은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다. 남성 주도의 세계에 뛰어든 여성인데다가 전통적으로 귀족사회의 당인 보수당 내에서 자신이 식료품상의 딸이며 중산계층 출신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차림도 수수해서 정치가라기보다 가정주부처럼 보였다. 또 그전까지 보수당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적도 없었다. 사실 대처는 우익 과격파였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언행이었다. 다른 정치인들은 부드럽고 타협적이었지만 그녀는 반대자를 대할 때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대처는 다분히 호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 정치인은 대처가 요행으로 당수가 되었다고 여겼으며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 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 시기의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대처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 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 충돌을 감행하여 노동당과 제임스 캘런 힐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 1979년 노동당이 총선거를 요구했다. 대처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 선거가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이며 대영제국이 현대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대처는 점잖은 정치인들의 대표주자였던 캘런헨의 약점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정주부 출신 정치인인 대처가 대해 오로지 경멸만을 품고 있던 캘런헨은 곧장 그녀에게 반격을 가했다. 그는 만약 대처가 승리한다면 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략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하는 듯 보였다. 대처는 많은 유권자에게 위협감을 주었고 이 때문인지 여론조사에서도 캘런헨에 비해 대처가 한참 뒤처지는 형세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치적 수사와 그에 대한 캘런헨의 반응이 양당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유권자들을 양극화했다. 대중이 좌와 우로 갈라지자 그녀는 그 틈새를 집중 공략하여 부동층을 끌어들였다. 대처는 상당한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총리가 된 이후에는 대처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이제 논조를 절제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다. 그러나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켈러헨이 주장했던 대로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곧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는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는 붕괴를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화 의원들을 외치라고 불렀고 이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았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는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다음 선거에서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그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자국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침공했다. 아르헨티나는 이곳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현지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 3,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 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 남성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력해 보였던 것이다. 마침내 영국은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혔다. 대처는 정치 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2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거두었다. 삶은 전투와 충돌의 연속이다. 당신은 불리한 상황과 파괴적인 관계와 위험한 일들을 끊임없이 맞닥뜨린다.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여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마거릿 대처는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위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한다. 아웃사이더의 삶은 고달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잃어버린다.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다시 쉽게 빼앗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모든 단계마다 적절하게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대처는 사회주의자, 웨츠, 아르헨티나 같은 반대자들과 선을 그었다. 대처의 적들은 그녀가 결단력 있고 힘이 있으며 자기 희생적이라는 인상을 확립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적들이야말로 당신이 든든하게 의지할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존재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라. 생존의 기술.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직접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치, 군사적 측면 모두에 해당한다. 노골적인 적은 드문 세상이므로 그런 적을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욕망과 의도를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치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다. 많은 이들이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적 욕망을 숨긴다. 그들은 친밀하게 다가와서 더 많은 해를 끼치려 한다. 그런 면에서 친구는 당신을 다치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도덕성을 이용해 교모한 전쟁을 치른다. 이들은 희생양을 가지고 놀며 당신이 저지른 일을 두고 딱 꼬집어 말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전쟁터는 이런 전사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종잡을 수 없고 머리 회전이 빠른 전사들로 가득하다. 명심하라. 전략가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교모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반대하여 작업하고
회왕 노는 자들의 집단을 적의 개념에 포함시켜라. 이때 무관심과 무시는 때때로 적극적인 공격보다 효과적이고 교묘한 무기가 된다. 그 뒤에 감춰진 적대감을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간접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만 해도 책략을 발휘할 공간이 생긴다.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릴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이든 단순히 회피하기 위함이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신중함으로 무장하여 절대로 생존을 위한 당신의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마라. 친구 앞이라도 마찬가지다. 위험은 어디에나 있다. 언제나 적대적인 사람들과 파괴적인 관계들이 있다. 그러한 위험들을 대면하는 편이 낫다. 분노를 억누르고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을 회피하며 언제나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식의 무난한 전략은 파멸을 부른다. 충돌을 회피하는 태도는 버릇이 되며 당신은 전투의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전투에서 죄책감은 부질없다. 당신에게 적이 있다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거나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도 똑같이 부질없는 감정이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은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나쁜 상황을 내면화하는 대신 그것을 외면화하여 적과 대면하라. 탈출구는 그것뿐이다. 사실 공격당하는 것은 당신이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방증이다. 그 관심을 즐기면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로 삼아라. 지도자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문 앞에 적이 있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대중이 처한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대를 결속시키기 위해 적을 이용한다면 가능한 한 그들을 양극화시켜라. 약간의 증오심을 가질 때 더욱 격렬히 싸우는 법이다. 자신과 적과의 차이점을 과장하라.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말이다. 기억하라. 언제나 당신보다 더 공격적이고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중 누군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엇갈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은 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고 싶겠지만 그러한 유형의 인간은 대부분 대단한 사기꾼이어서 자신의 매력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중립지대는 없으며 화해란 헛된 희망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은 타협하고자 하는 당신의 욕망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 당신은 그들의 과거를 통해 위험한 적들을 가려내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빠르게 획득했거나 그들의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거나 이전에 배신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라. 일단 상대방이 나폴레옹에 버금가는 전략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무기를 내려놓거나 남이 대신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하지 마라.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은 당신 자신이다. 항상 감정을 억제하면서 적을 포착하고 그들을 이용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함이지 편집증이 아니다. 숱한 폭군들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았기에 몰락했다. 당신은 적일지도 모를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음으로써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의심이 생기더라도 혼자만 간직하여 설령 잘못 짚었더라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또한 사람들을 편가를 때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마거릿 대처 총리는 대립 전략에 능수능란했지만 결국 조절에는 실패하여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 놓은 데다 똑같은 책략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각해야 할 상황에서도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